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 관련 모든 결정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제 당론 결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 추진은 사실상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9개월 만에 30% 아래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중 추진하는 KBS와의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고가 선물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관 2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 4.5톤 상당의 식용유가 폭발했다는 추정이 나오면서 감식단은 이 부분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내부 자료를 유출하려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KF-21 개발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개인 USB에 담아 나가려다 검색대에서 발각됐습니다. (4.10) 총선이 이제 68일밖에 안 남았지만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게 한둘이 아닙니다. 내가 뛸 지역구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또 비례대표는 어떻게 뽑을지 등등이 여전히 안개 속이거든요. 특히 비례대표 선거제는 민주당이 오락가락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당원 투표로 정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내부 반발이 거세자 이번엔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결정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병립형으로 입장을 정한 상태인 만큼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선거제가 어떻게 결정 날지는 이제 단 한 사람, 이재명 대표에게 달렸습니다. 오늘 첫 소식 표선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제 관련 모든 결정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도시락 오찬까지 하며 4시간 넘게 지도부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이제 답변을 주시겠다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유리한 병립형이냐, 다당제 실현을 위한 연동형 유지냐가 대립하다 또다시 결정을 미룬 겁니다. 첨예한 대립 속 당원에게 물어 선거제를 정하겠다는 소식은 책임 전가 논란마저 불렀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당원 투표를 꼭 하겠다는 건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 지도부에서조차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전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팽팽한 대립 속 비공개 회의에선 전당원 투표제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분과 실리 견해차 속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민주당 선거제 당론은 이제 온전히 이 대표 손에 달렸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민주당 외 진보 진영에선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준연동제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는 게 목표인 만큼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비례대표를 뽑기로 하면 이들은 말 그대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은 참 편하게 정치를 한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이어서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립형으로 정해지면 원내 진입이 쉽지 않은 제3지대 소수 정당에선 병립형 회귀를 저울질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택했던 당론 혹은 대선 공약이랑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치 철학보다는 짧은 시기에 당리당략에 의존한 판단이 아니지 않을까. 전 당원 투표 검토 역시 국민 약속을 파기하고 지도부가 뒷공문이 빼기 위한 요식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면서 병립형 회귀를 시사한 듯한 발언을 한 만큼 투표 결과 역시 정해진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비례제 권한 결정을 모두 위임하겠다는 소식에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당 차원의 약속을 저버리더니 이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손바닥 뒤집들 결정 방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총선이 장난입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상황을 비꼬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저는 민주당 갈 거 그랬어요.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선거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혼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건 또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당초 선거구 획정위에서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의석수를 줄이라고 한 만큼 여기를 줄여야 하는데 다 민주당 우세 지역이죠. 민주당이 반발하며 그럼 국민의힘은 너희 표 바친 강남에서 의석수를 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위에서 강남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왜 강남을 들먹이냐며 반박했고요. 선거는 코앞인데 정작 우리 지역 일꾼으로 누가 나오는지는 우리 아직도 모릅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정개특위 전체 회의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원래 일정은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해 법사위로 넘길 계획이었습니다. 일정이 취소된 건 여전히 여야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입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경기 부천과 전북 지역에서 의석수가 한석 줄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문제는 모두 야당 강세 지역이란 점입니다. 민주당은 비수도권과 야당에 대한 차별적인 선거구 획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역구만을 대상으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구 획정의 기본 정신에도 어긋나고 법적 취지에도 반하는. 오히려 서울 강남과 경북에서 한석을 줄여야 한다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강남과 경북은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관여된 게 아니고 인구 상한 하한 기준에 미달하느냐 초과하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획정안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이라도 뺏기지 않으려는 여야의 신경전으로 정개특위는 여전히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의석수 증감 문제는 결국 여야 원내대표와 협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 구리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 설을 앞둔 민심을 들었습니다. 구리는 경기도 김포에 이어 여당이 서울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죠. 한 위원장은 당파성을 따지지 않고 신속하게 서울 편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일 수도권 맞춤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기도 구리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장바구니를 직접 들고 만두와 떡 등을 사고 학생들에게 호떡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계약한 거 아니야? 10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예정했던 동선을 바꿔야 했는데 서울 편입을 바라는 내용의 손피켓을 든 시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구리에서는 서울시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당파성이라든가 누가 먼저 주장했는지 따지지 않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겠다는. 한 위원장은 지난달 수원을 찾아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과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보다 먼저 경기 북부에 특별자치도 분도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동연 지사는 날을 세웠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선거를 앞둔 그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 마지막 주말인 내일 메가시티론을 처음 내세운 김포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보신 것처럼 선거가 다가오면 정책 공약도 쏟아지게 돼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이 공약을 고리로 정부 여당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자신들의 공약을 표절했다. 지금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사기 집단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내놨죠.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자기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최근 총선 공약 발표가 비정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을 총선에서 표를 주면 하겠다고 하는 게 사기 아니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이 내놓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통신비 인하, 신용 대사면 등의 정책은 지난해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영미권의 특정 제스처를 많이 쓴다고 꼬집으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말씀하실 때도 이거를 하면서
그 인용하거나 강조하시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남의 정책을 표절하는 것은 이 같은 지적에 한동훈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기 집단이라고 국민의힘 촉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얘기한 것 같아요.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실을 겨냥해서도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촉구와 당무 개입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여당의 총선 공약 등을 지원한다고 의심하는 민주당은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하면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한다는 계획이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공천 면접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탈당 이력이 있는 후보의 경우 페널티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탈당 이력 출마자 16명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친명, 그것도 비명계 현역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친명 인사들이라는 겁니다. 친명 특혜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가 탈당 이력이 있는 출마자 16명에게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탈당 이력이 있는 출마자는 공천 심사에서 10%, 경선에서 25%의 감산을 받게 되지만 이번 총선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한다는 단서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상당수가 비명계 현역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친명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진욱, 이건태 후보는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꼽히고 과거 국민의당에서 활동했던 이승훈 후보는 비명계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출마했습니다. 민주당도 전당원 투표를 위장막 삼아 불법 가짜 위성정당 창당을 발표했다. 심각한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당 내에서는 탈당으로 당에 해당 행위를 한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건 친명 특혜라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경쟁자가 예외 적용을 받게 된 한 현역 의원은 경선을 코앞에 두고 룰을 바꾸는 건 잘못이라고 지도부 성토에 나섰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친명 비명 갈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납득이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 당시 대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에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며 친명 봐주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번엔 제3지대 움직임 살펴볼까요? 조국 전 장관이 탄핵과 개헌을 언급하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연대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과 합하면 200석을 넘겨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함께할 계획 없다며 즉각 거절했습니다. 이지율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주도하는 정책 싱크탱크인 리셋 코리아 행동 세미나입니다. 개헌 조건을 묻는 참석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준석 신당까지 다 합해서 다 모으면 200석이 될지 안 될지 그럴 정도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4월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은 저의 생각으로는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언급하며 200석 확보를 목표로 한 반윤연대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조 전 장관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할 계획은 없다고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그 주변 정당이 200석을 확보하면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정쟁에 휩싸일 거라 꼬집으며 독자 행보를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민주당으로의 복당이 어려워진 조 전 장관이 제3지대 규합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경기도 오산은 전통적으로 진보세가 강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내리 5선을 할 정도로 보수 쪽에서는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얼마 전 여권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경기 오산 출마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해프닝으로 끝나기도 했죠. 국민의힘이 누구를 안 의원의 대항마로 내세울지 고민이 많은데 MBN 취재 결과 정통 행정관료 출신 인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보수 후보로 전북 지역 도지사에 출마해서 역대 최대 득표를 기록한 적도 있는 인물입니다. 최돈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 오산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인사가 내리 5선과 3선을 할 정도로 전통적으로 진보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 지역구로 이곳에서만 내리 5선을 했고 6선 도전이 유력합니다.
국민의힘이 진보 텃밭, 중진, 친명 안민석 의원에 맞설 대항마 찾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난 유승민 전 의원의 경기 오산 출마설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습니다. 당에 충성하는 사람, 그러려면 매우 험지에 승률이 거의 없는 곳에 가겠다라는 생각을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통 행정관료 출신 인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을 지낸 박철곤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입니다. 박 소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20%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박 소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현재 당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로 공천 절차 등 당의 방침에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산에선 국민의힘은 이건규 국민의힘 전 혁신위원이, 민주당은 곽상욱 전 오산시장, 이신남 전 청와대 비서관, 조재훈 전 경기도의원, 진보당은 신정숙 오산노동권익센터 대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누가 민주당 오선 중진의원의 대항마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에선 본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젊은 인사를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초동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취재하는 강용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림이 아직 안 나오네요. 아이고, 이게 근조 화환 아닙니까? 이거 어디예요? 네,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입니다. 네. 자세히 보면 비대위 총사퇴, 배신의 정치와 같은 비판 문구부터 조선제일 통수와 같은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겁니다. 지난주를 뜨겁게 달군 유난 갈등의 여파인데요. 여전히 한 위원장의 비판적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윤한 갈등은 봉합이 됐지만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앙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 이렇게 화환 받은 게 이번이 처음 아니지 않나요? 네,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많이 받았습니다. 취임 100일이나 1주년과 같은 기념일에 맞춰서 한 위원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법무부 청사 앞에 줄을 이루기도 했었는데요. 응원과 격려가 대부분이었던 화환이 대통령과의 갈등을 겪고 비판과 비난으로 바뀐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자신이 현실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걸 새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한 갈등의 여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멘토로 한때 알려졌던 심평 변호사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심평 변호사가 MBN 유튜브 지하 세계에 출연해 최근 벌어진 일련의 윤한 갈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네. 심 변호사, 한 위원장을 대선 주자로 내세워 당선시키기 위한 조직이 가동되고 있다며 최근 일련의 갈등 상황이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조직의 전문가가 개입하지 않고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주 주도 면밀한 그랜드 플랜이 실행되는. 한 위원장의 궁정 쿠데타 역시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아침 MBN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말 중앙당 창당을 앞둔 제3지대 개혁미래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당명과 관련해서 얘기가 참 많아요. 네, 지난 주말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3인방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이 통합을 선언했었죠. 네네. 이 모레 중앙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가칭으로 정한 당명 개혁미래당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이낙연계 모임인 민주주의 실천행동은 개혁미래당 당명은 이미 배려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며 창당 합의 사항인 공모를 통한 당명 결정이 준수됐는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지도부에 밝혔습니다. 잠깐만요. 배려의 의미를 상실했다죠. 어렵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가칭이기는 하지만 개혁미래당 당명은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름이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선 빅텐트 논의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이 대표 옆에 신장 개업한 중국지 이름이 조금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여기 개혁신당인데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을 듣고 국민들도 저희랑 똑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왜 개혁미래당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 측이 불쾌감을 나타낸 만큼 개혁미래당이라는 이름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게 민주주의 실천 행동 측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합칠 사람, 합칠 신당에 괜히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강용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9개월 만에 2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직전 신년 대담을 통해 국정 운영 구상과 함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정평가 이후 4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였거든요. 전정인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9%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해 4월 일제 강제동원 배상 논란과 미국 도감청 문제 등으로 27%를 기록한 이후 9개월 만입니다. 부정평가는 63%를 기록했는데 경제 문제와 소통 미흡,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이 주요 부정평가 이유로 꼽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김건희 여사의 고가 선물 수수 논란이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들의 동의 못하는 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대통령실이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또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대국민 소통 방식을 두고 고심하던 윤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KBS와 대담을 통해 취임 3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은 주말에 대통령실에서 사전 녹화를 진행하고 오는 7일 방영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담길 거라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진솔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설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젊은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문경 공장 화재는 고열 튀김기와 주변의 식용유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튀김기에서 시작된 불에 4.5톤이 넘는 식용유가 폭발하면서 공장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새어나오고 소방차가 진화에 나섭니다. 작은 불꽃이 두 차례 번쩍이던 그 순간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고 공장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인근 주민이 찍은 영상에는 폭발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꽝 소리가 나는데 저도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얼마나 놀랐는가 탁 놓쳤고요. 이 화재로 구조작업에 나섰던 젊은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건물 내부가 무너지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건데 합동 감식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부분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공장 3층에 있던 고열 튀김기에서 불이 난 뒤 주변에 있던 4.5톤의 식용유가 폭발했다는 겁니다. 기름이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감식을 하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 CCTV를 확보해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확산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또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화재 감지기 작동 여부와 화재 당시 안전관리자가 왜 없었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유족의 동의를 받아 고 김수광, 박수훈 대원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SNS에선 이들이 소방공무원이 됐다며 기뻐하던 모습 등이 공유됐죠. 누구보다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쾌활했던 모습에 더 안타까움이 큽니다. 강서영 기자가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경북 소방본부가 공개한 순직 구조대원 27살 김수광 소방장과 35살 박수훈 소방교의 얼굴입니다. 두 소방관이 근무하던 경북 문경소방서 119 구조구급센터. 1층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하루 종일 고인을 추모하려는 동료 소방관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고 소식을 지켜보며 대원들의 무사한 귀환을 기도했던 동료들은 비보에 비통함과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믿기지 않았고 무사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희망을 좀 품고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 소방관이었던 만큼 주변의 안타까움은 더 컸습니다. 불과 보직 변경 받고 며칠 안 돼가지고 이런 큰 사고가 나가지고 나이도 아직 너무 어리고 뭐 심정이 뭐 좋지는 않습니다. 사명감 투철한 구조대원이자 늘 따뜻하고 성실한 동료였던 두 영웅. 내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연결식이 엄수되면 두 영웅은 대전 현충원에서 영원한 휴식에 들어갑니다. 국가보훈부는 고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내일부터 국립묘지와 공공기관에 조기를 개양합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서울의 한 교습소 원장이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진도가 늦다고 맞았고 이에 무서워 도망가다가 넘어져 다쳤는데 그럼에도 또 끌려갔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피해 학생 측은 교습소 폐쇄 처분 민원을 수차례 넣었는데 원장이 한 발 더 앞서갔습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교습자를 변경해 계속 학원을 운영 중이거든요.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학생이 건물에서 도망치듯 나오고 그 뒤로 한 남성이 쫓아옵니다. 가파른 내리막에서 학생은 넘어지고 남성에게 붙잡혀 다시 건물로 들어갑니다.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교습소에서 중학생 A군은 진도가 늦다며 학원장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이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B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는 이제 정신적 불안 증세로 인해 가지고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A군의 아버지는 B씨가 학생들을 가르쳐선 안 되는 인물이라며 지난달 초부터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등의 교습소 폐지 민원을 넣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학원장은 가족 앞으로 교습자 변경을 신청했는데 감독기관인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아동학대가 확인될 경우 교습소 폐지나 6개월 이내에서 교습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A군 측은 B씨가 미리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교육당국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는 미리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행정 절차가 제시되기 전에는 뭐 변경 수리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수리를 못할 근거가 없습니다. B씨 측은 MBN 취재진에게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하다 이젠 이런 사이트까지 생겼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주는 사이트입니다. 불과 20-30초면 광화문 광장에서 폭탄이 터졌다, 남산에서 불이 나 10,000명이 숨졌다 등등 잠깐 들어도 충격적인 가짜 뉴스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 한번 발을 디디면 못 빠져나옵니다. 재미있어서냐고요? 아닙니다. 먼저 이시열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인천에서 청소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큰 불이 났다는 등 충격적인 기사 제목이 여럿 보입니다. 클릭해 스크롤을 내려보니 당신은 낚시 뉴스에 당했다는 문구가 뜹니다. 모두 가짜 뉴스입니다. 이를 접한 시민들도 크게 놀랐습니다. 충격인데요? 너무 충격일 것 같아요. 언제 왔어요? 아, 이게 사실인가 진짠가 싶기도 했고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한 사이트에서 가짜 뉴스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심지어 뉴스 제목만 한 줄 입력하면 낚시 뉴스가 만들어진다고 홍보합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이용해 이런 가짜 뉴스에 속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카카오톡에 공유하는 데까지 불과 26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뉴스가 퍼져나가면 사회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론장을 상당히 약화시킬 그런 위험성이 크죠. 사람들에게 단순한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제한 없이 운영되는 가짜 뉴스 생성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이시열 기자와 좀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런 가짜뉴스 생산 당연히 불법인데 이걸 만들어주는 사이트까지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가짜뉴스를 만들게 방조하고 퍼뜨리는 사이트는 엄연하게 불법입니다. 네.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보시면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짜뉴스들이 범죄랑 관련됐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부 허위 사실이나 유명인, 특정 개인들에 대해 명예훼손한 글들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 사이트에 대해서 신고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네, 제가 확인해 보니 2년 전에도 이미 네티즌들이 해당 사이트를 이미 신고한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취재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물어보니 2년 전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시정 요구를 결정한 사례가 있었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심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버젓이 사이트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URL을 조금만 바꿔도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심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사이트가 계속 방치되면 다른 사회적인 문제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취재진이 거리에서 만났던 시민들도 우려를 포했는데요. 동아 양치기 소년처럼 실제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제일 취약한 분들은 좀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범죄나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되다 보면은 또 가짜뉴스네 하면서 진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실제로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의식을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외국의 경우 지난해 미국 펜타곤 근처 폭발 사진으로 뉴욕 증시가 출렁였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쫓기는 사진을 주요 외신이 잇따라 보도했는데 모두 AI가 만든 가짜 사진이었죠. 우리나라도 총선이 7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가짜 뉴스가 퍼진다면 여론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선 여기에 이제 유혹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짜 뉴스를 만들면 상품권을 준다고 꼬드기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이렇게 힘들다면서요. 내가 만든 기사를 없애기도 어렵고. 네, 그렇습니다. 사이트 전면에는 가짜 뉴스를 만들면 1,000명 이상을 속이면 문화상품권을 준다는 글이 적혀 있었는데요. 아이고. 막상 뉴스를 만들었다가 마음이 바뀌어 삭제하려고 하면 일정 금액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30일 뒤 삭제되는 건 5만 원, 24시간 이내 삭제되는 건 10만 원을 명시해놨는데요. 또 인터넷에 빠르게 퍼진다며 돈입금을 부추기는 협박성 문구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것도 공갈의 한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급력을 생각해보면 당사자들은 충분히 공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협박에 의한 공갈이 성립하고 이를 삭제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삭제가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보내는 행위는 물론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 자체를 절대 삼가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때 뭘 주고 그리고 없앨 때는 더 큰 돈을 요구하는 아주 악질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시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어난 지 49일 된 쌍둥이 자매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의 추궁에 20대 젊은 엄마는 아기들이 너무 울어서 침대에 엎어놨다고 했죠. 경찰이 이 엄마와 계부를 체포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갑니다. 곧이어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 태어난 지 49일 된 쌍둥이 자매가 숨져 있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분유통을 들고 있었다. 쌍둥이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고 학대치사일 수 있다고 본 경찰이 친모와 계부를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두 사람은 아이들이 왜 숨졌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추궁하자 친모가 결국 아이들이 너무 울어 새벽에 침대에 엎어놨는데 나중에 보니 숨졌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을 마치고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내부 출혈이나 골절 등이 없어 정확한 사인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대전에 사는 두 사람은 지난달 31일 인천에 쌍둥이를 데리고 놀러 왔다가 모텔에 묵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더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표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적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제 2명이 숨진 데 이어 오늘 또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이번엔 파이프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800kg짜리 철제 코일에 깔렸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철제 코일에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4시쯤입니다. 800kg짜리 철제 코일을 크레인으로 옮기다 작업자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대 근로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그때 당시에는 작업자가 4명이 있었던 걸로 기부가 있어요. 그걸로 옮기다가 떨어진 거예요. 이 공장은 상시 근로자 24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며칠 전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량물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근처에서 하면 그거는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지난달 27일 중처법 확대 시행 이후 벌써 3번째입니다. 지난달 31일에는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업체와 강원 평창군 태양광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졌고 하루 만에 포천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중처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야는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려는 법안을 두고 대타협에 나섰지만 어제 결국 불발됐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자료를 유출하려다 들켰습니다. 개인용 USB를 챙겨 연구실을 나가던 중에 검색대에서 적발이 된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개발을 위한 약 1조 원 규모의 분담금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네시아에서 파견한 기술자가 이런 일까지 벌였으니 신뢰에 2번 금이 가게 생겼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초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지난 2022년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올해 양산을 계획 중인 KF-21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인 4.5세대급 전투기입니다. 총 개발비만 8조 원대에 달하는데 우리나라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기술 정보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F-21 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파견된 기술자가 지난달 출입 과정 중 USB를 소지한 것이 적발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사업청도 국가정보원과 방첩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이제 소위 항공기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로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를 우리가 갖고 있던 기술을 조합해서 소형화하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유출하려고 시도했다면 이거. 앞서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분담금 약 1조 3천억 원 중 2,700억 원 정도만 납부한 상태인 만큼 불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지난해 유럽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홍역이 최근 국내에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해외에서 유입이 된 사례인데 하지만 설 명절엔 사람의 이동이 많고 또 많이들 모이기도 하죠. 해외여행도 많이들 가고요. 질병관리청이 병의원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홍역 환자는 28만 명입니다. 특히 유럽의 홍역 환자 발생 건수는 4만 2천여 건으로 지난 2022년보다 45배 폭증했습니다. 홍역은 코로나19보다 감염력이 10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기에 백신 접종을 해 외국과 달리 홍역 예방률은 높은 편이지만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혼돈하기 쉽습니다. 1, 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처음에는 이제 감기 증상으로 초반에는 나타나요. 그래서 콧물, 기침, 아니면 결막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다가 갑자기 이제 고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백신 접종을 안 하거나 항체가 떨어진 사람인데 환자 대부분이 외국에서 감염돼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20, 30대 이제 젊은 사람 중에는 백신 접종 빼먹은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 항체가 떨어져서 이제 2차 감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고열과 함께 몸통으로 퍼지는 발진이 나타날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도 오늘 40대 홍역 환자 1명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접촉자 조사를 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가 사라지고 재산 기본 공제액도 늘어나게 됐거든요. 1년에 30만 원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이번 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가벼워집니다.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가 사라지고 재산기본 공제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지역가입자 박일섭 씨는 최근 원재료 가격이 오르자 맛을 지키려고 이윤을 조금 내려놨습니다. 원재료 값을 낮춘다고 이제 좀 별로 좋지 못한 재료를 쓰면 또 그만큼 이제 고객분들한테도 티가 나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이번에 건보료가 줄며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는데 평균 333만 세대가 1년에 30만 원 정도 혜택을 봅니다. 아무래도 뭐 인하가 된다는 소식은 좋은 것 같고요. 그냥 좀 심적으로 조금 좀 부담이 덜하다. 들어오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만큼 곳간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게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수입이 9,800억여 원 정도 줄어들 전망인데 보건복지부는 지출을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것인데 저희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충분히 조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징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고공행진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체감은 잘 안 되죠. 그럴 만한 게 사과 하나에 10,000원이거든요. 사과와 토마토는 1년 전보다 50% 넘게 올랐고 파도 60%나 오르다 보니 정부가 또다시 물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형마트입니다. 제수용 사과 1개에 약 8,000원, 배도 5,000원에 육박합니다. 과거 3만 원에서 4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설 선물용 과일 세트는 5만 원을 훌쩍 넘어 시민들은 구매를 망설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갔고 이제 만졌다가 보고 못 살 경우도 많죠. 명절은 지내야 되니까 살 거는 사야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8% 상승해 반년 만에 2%대로 떨어졌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고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폭이 약해진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신선식품 물가는 14.4%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그중 과일은 28.5%나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사과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6% 상승했습니다. 배와 감도 약 40%가량 올랐습니다. 정부는 설이 다가옴에도 과일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자 물량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제수용 사과 190만 팩의 공급 가격을 인하하고 실속 선물 세트 11만 개를 준비해서 시중가 대비 15에서 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정부는 최근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으로 2월에서 3월에는 물가가 다시 3%대로 높아질 수도 있다고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 소식에도 코스피가 3% 가까이 급등하며 연초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을 언급한 게 도움이 됐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모처럼 시황판이 빨갛게 물들며 코스피가 72.85포인트, 2.87% 오른 2615.31로 마감했습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로 코스피가 2600선을 다시 넘은 건 지난달 3일 이후 한 달 만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있었지만 미국 기술주들의 훈풍 소식에다 정부의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낮은 종목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낮으면 통상 저평가로 해석하는데 자동차나 은행, 보험, 철강, 유통업종 등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실제 현대차가 9%, 기아차와 이마트는 10% 넘게 올랐고 금융, 보험 관련 주식도 올랐습니다.
최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앞다퉈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미흡한 주주 환원과 취약한 지배 구조를 개선하여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다만 전문가들은 PBR이 낮다고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안 된다며 신중한 투자를 조언했습니다. 평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소외받아왔던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코스피가 2,800까지 갈 것이라는 시각과 미국 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경기 침체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 시장은 당분간 롤러코스터를 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 별로 인기가 없죠. 그런데 이 모델하우스는 문을 열기도 전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모처럼 서울 강남 한복판에 지어지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였거든요. 역대 최고 분양가임에도 주변이 워낙 비싸다 보니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단 한 명도 청약을 하지 않은 단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지어지는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오픈이 30분가량 남았지만 대기줄은 길게 늘어섰고 하루 방문객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몇 세대 없잖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넣어보긴 할 건데 모르겠어요. 일반 분양 물량이 160여 가구에 불과하지만 인파가 몰린 이유는 3,300여 가구의 대단지의 억대 차익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6,700만 원으로 강남 3구 최고가인데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주변 시세보다는 5억 원 이상 낮습니다. 사람들 생각하는 것만큼 10억 이 정도까지는 남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실거주할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와봤어요. 분양가 상한제니까 당연히 안 남지는 않겠죠. 그동안 강남 3구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로 업체들이 공급을 줄줄이 미루면서 이렇다 할 분양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모처럼 만의 강남 분양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반면 지방은 분양 시장이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경북과 충남에서 1순위 청약자가 한 명도 없는 단지가 속출했습니다. 집값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시장은 옥석 가리기 들어갔습니다. 입지 경쟁력이 있는 지역, 가격 경쟁력이 있는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올해는 분양가 상승을 기대해 분양을 미뤘던 서울 강남 단지들이 줄줄이 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가 먼저 대중화될까요? 아니면 하늘을 나는 차의 대중화 속도가 더 빠를까요? 업계에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다. 자율주행차가 수익성이나 안전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이러다간 자율주행차보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차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개발 중인 아이오닉5 로보택시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와 현지 파트너인 앱티브가 공동 출자한 법인 모셔널이 이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투자자인 앱티브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더는 자본을 쏟아붓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상용화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포드와 폭스바겐이 공동 설립한 스타트업은 아예 폐업했습니다. 테슬라와 BYD로 굳어버린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에서 후발주자가 시장성을 갖추기까지 기약이 없어 발을 뺀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율주행차의 고전 이유는 수익성뿐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GML 로보택시 크루즈는 사고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면서 자율주행차 자회사에 대한 지출을 크게 줄이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6단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4단계까지 돼 있는데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금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닌가. 대신 하늘길을 가르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달 열렸던 CES에서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수직 이착륙기를 선보였고 완성차 업계와 큰 관련이 없었던 SK텔레콤과 한화 역시 투자에 나선 상태입니다. 중국도 플라잉카를 공개하며 항공 모빌리티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막론하고 개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를 계산해야 하는 만큼 장애물이 없는 항공 모빌리티의 개발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멀게만 보였던 인공지능 AI가 우리의 일상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기존 CCTV와 달리 촬영만 하지 않고 문제 행동이 보이면 이를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겨울철에 급증하는 보일러 고장 문의까지도 책임진다고 하거든요.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발달장애인 교육센터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AI 기술을 적용해 특정 행동을 인식하게 설계된 최첨단 카메라입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머리를 치자 상황을 즉시 인지하고 기록합니다. 지금부터 AI 카메라가 제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AI가 제가 밀고 당기는 행위를 도전적 행동으로 분류하고 이처럼 시간과 횟수를 그 즉시 알려줬습니다. 돌봄 교사가 기억에 의존해 작성했던 일지를 이제는 AI가 대신 데이터화해 의미를 분석하도록 돕습니다. 문제행동 치료가 좀 특정 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지고 아니면 특별한 날에만 좀 이루어졌었는데 이런 부분이 그 발달장애인분들의 생활 속에 조금 똑똑한 AI는 고객 상담도 척척 해결합니다. 온수가 지금 안 나와요. 온수 설정 온도를 높게 설정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보일러 회사 콜센터에 적용된 AI의 대화 인식률은 95%를 넘어 마치 사람처럼 답변하고 AS 접수도 뚝딱 끝냅니다. 가스 공급에 문제가 없다면 엔지니어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출장 서비스 접수 링크를 받고 싶으시면 사람이 직접 응대하는 문의건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서 상담사의 업무 과정도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고객 만족도 향상되었습니다. 상담원 연결을 기다리다 지쳐 고객이 콜센터 상담을 포기한 숫자는 한 달에 5만 건에서 4천 건으로 급감했습니다. 똑똑한 AI가 업무 효율을 높이고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한 곳까지 살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했었죠. 실제로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이란 시설을 공격할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일회성이 아닌 시리즈 공격으로요. 이란은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군을 공격한 드론이 이란제라고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학 특파원입니다. 미 CBS 방송은 보복 대응 목표물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에 있으며 이란 측 인사와 시설도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관리의 발언을 인용한 건데 중동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한 보복 타격 계획이 확정된 겁니다. 미 국방부는 공격 시점과 대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은 채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And we will respond when we choose, where we choose, and how we choose. 다만 미군 3명을 사망하게 한 공격 주체로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포함한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을 지목했습니다. was planned, resourced, and facilitated by an umbrella group called the Islamic Resistance in Iraq, which contains multiple groups, including Kataib Hezbollah. 이번 보복 타격은 일회적 공격이 아닌 시리즈로 이뤄지며 주요 변수는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미군은 실수로 공격 목표물 인근의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면 시야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미군 3명이 사망한 공습에 이용된 무인기 파편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이란에서 제조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보복 타격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란의 반응에 따라 중동 확전의 위험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지난해 국내외 인기 차트 상위 10곡 중 6곡, 많게는 8곡이 여자 아이돌 그룹 노래였습니다. H.O.T부터 BTS까지 남자 아이돌이 가요계를 주도했던 걸 생각하면 상황이 진짜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최근 5세대 남자 아이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아이돌 그룹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바쁜 인터뷰 일정에도 매일 10시간에 달하는 안무 연습을 소화하면서 당찬 꿈을 키웁니다. 기대해도 돼. I guess it's time to show. 아직 데뷔 전이지만 벌써부터 팬덤이 생긴 남미 팬들을 향한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 리더와 멤버가 작사, 작곡 능력을 갖춘 이들은 차세대 빅뱅을 꿈꿉니다. 빅뱅 선배님들이 가장 가까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예를 들어 포부나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음악으로서 이 세상에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데 이바지하고 싶은 느낌. 이전 세대의 아이돌은 독자적인 세계관과 칼군무가 특징이었다면 라이즈와 투어스 등 이른바 5세대는 댄스, 힙합 등 기존 장르에만 속하지 않는 자신만의 장르, 브랜드화로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남자 아이돌들의 음악들이 그 아이돌 그룹의 노래다라고 이제 딱 인식될 만한 곡들이 안 나오는 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뮤지션으로서의 모습을 좀 더 많이 부각을 하는 팀이 나온다 그러면은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 등 4세대 걸그룹 중심의 음악계에서 비주얼이나 퍼포먼스를 넘어 직접 프로듀싱도 하면서 음악 자체를 브랜드화하는 5세대 남자 아이돌이 대중의 선택을 받을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검찰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오영수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 씨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며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세종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먼지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겠고요. 중서부 지역으로는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낮 동안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단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영동 지역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남부지방으로는 5에서 많게는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흐리겠고 동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이 높게 밀려오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춘천이 영하 3도로 오늘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은 대체로 영상권으로 출발해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입춘인 일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